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자,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아직 실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중소도시인 우리 지역 여수, 순천, 광양시도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여수 경실련이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시민의 대다수가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좀 비싸다 이렇게 여겼더군요. 실수요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또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왔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장에서 가시화됩니다. 암울한 부동산 시장 새해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오늘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여수 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순천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양일 전남 부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추운 와중에 먼 길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의식 조사를 했어요.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우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다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뭐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조사를 해봤는데 여수 시민 3분 중에 2분은 여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적절한 수준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6.2%였습니다. 76.2%. 예. 반면에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은 7.2%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여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68.7%의 시민들은 너무 비싸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여수 시민들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일정 정도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야기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2016년 이후에 여수 지역의 아파트는 대단히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이게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가격은 적정 수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서민들은 집 살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고 또 이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의 상실감도 커지는 것이 현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도 대단지들이 공급이 또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여수 지역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한 10년 정도와 비교해 본다면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3배요? 네네. 와. 지난 2010년에 입주한 웅천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그 84평방미터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분양가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더니 이 아파트의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3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저희가 토론회 때 해봤던 이제 부동산 전문가님들하고 또 KB 시세를 좀 비교해봤더니 여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하고 작년에 아주 대단히 많은 폭으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아파트를 봤더니 이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는 한 800만 원 정도였는데 쭉 그런 수준 유지되다가 2016년도에 봤더니 1,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일정 정도 유지되다가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1,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오르는 좀 텀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국적인 뉴스들 보면 뭐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그나마도 광역 도시들 뭐 이제 부산이랄지 아니면 뭐 창원이랄지 이런 도시들이 좀 꼽히곤 하는데 중소도시는 예외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지역 밀접하게 살고 계신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 상승폭이 서울 수도권 못지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김양일 부지부장께서 보시기에 전남 동부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을 얼마 정도 체감을 좀 하시나요? 뭐 여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물론 특정 아파트입니다만 3배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역시나 두세 배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기본이 두세 배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도
그런 수치로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키다리 효과라 그러죠. 키다리 효과, 키를 맞춘다고 하는. 그죠. 네. 기존 아파트 근처에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기존 네. 그 새 아파트가.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도 쳐다보면서 오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전체로 봤을 때 한 두세 배 정도다라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게 뭐 반가운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 집이 아직 없는 분들께서는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하실지 참 궁금한데 천정부지로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 동부 지역 문제가 아니고요. 서부권 요즘에 목포시에서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먼저 여쭤볼 텐데 김영일 부지부장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좀 분석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는 저금리. 저금리. 네. 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그리고 저는 이제 투기꾼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기꾼. 네. 투자자들이 몰리고 그리고 갭 투자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20-30년씩 됐단 말입니다. 새 집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 네. 이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꼽자면 첫 번째가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 받기가 좀 용이해졌고 그러죠. 그리고 새 집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새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일견 타당한 것 같은 게 뭐 지난 정부에서도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들도 좀 실제로 있었기도 많이 했었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출도 좀 많이 받았다고들 하더군요. 박규준 정책위의장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좀 분석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이 상황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정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부동산 정책을 뭐 시행해 왔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다른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구조 또 더군다나 이제 서울 같은데 강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열심히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이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 이런 과정들이 사실 좀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 그걸 재테크라고 부르는 분들도 예, 있더군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있죠. 물론 부동산이 여러 채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말 그대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 집 하나만 가지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익을 얻는 것은 거대 자본가들밖에 이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나중에 닥치게 될 부동산 버블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지금도 그 버블에 대해서 우려감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값 현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수경실련에서 조사한 시민 설문조사 내용들을 조금 더 뜯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민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수 시민 대다수가 지역 부동산 거래는 아무래도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비율이 좀 높다면서요. 지역 거주민보다 또 외주인의 거래가 많다는 생각도 70% 이상이다. 네네. 예, 아무래도 투기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이겠죠? 네. 네. 저희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요 시민들은 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 수요보다 투자 목적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6.7%였습니다. 그중 뭐 10분 중에 8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가 거래를 주로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느냐 여쭤봤더니 외지인의 투자가 더 많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0.9%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여수 시민들은 이 부동산에 있는 거래 상황들이 실제 어떤 수요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지인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결국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보면 지역에 있던 실수요를 기반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책정하는
투자자들의 이게 관심도에 따라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오르기 전에 사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자니 또 좀 불안하고 네. 그렇다고 나만 또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역민들의 생각들이 좀 많아서 오늘 저희도 이 주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순천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순천 지역에서도 외지인의 거래가 적진 않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도 물론 순천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순천시도 외지인 거래 때문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50%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50% 가 외지인 투자자가. 넘는다. 예. 이게 큰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시만 해도 사실은 주택 공급률이 10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또 대단위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을 갖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제가 통계 자료를 좀 봤더니 실제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공급된 걸 봤는데 490만 호 정도가 공급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490만 호. 예. 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이상 250만 호가 개인 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이걸 구매한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절반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 실수요가 조금 아니다. 가다 보면 투기의 목적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 수요에 기반한 가격 책정이 안 되고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이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만 이렇게 높은 거냐? 물론 뭐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참고 삼아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수 시민들께서 더 높은 걸로 느끼신다면서요? 네, 예. 이제 뭐 시민들의 이제 느낌이고 생각이시니까요. 저희가 이제 조사해봤더니 우리 여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수 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76.7%였습니다. 거의 뭐 아까도 대부분이 조사도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만 70, 80% 예, 그렇습니다. 네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순천에 비해서는 어떠냐? 순천에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1.3%, 광양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분들은 거의 80%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 지역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어떠냐? 이것이 실제 가치에 비해서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76.1%였습니다. 그래서 뭐 10분 중에 적어도 7분은 여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비싸다. 그리고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일 부지부장께서는 실제로 순천에서 이제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오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뭐 곤란한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 요즘에? 15년 넘게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은데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고객 중에서 두 분이 한 분은 2억을 가지고 저에게 한 4년 전이네요. 집을 사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100% 믿었습니다. 안정을 시킨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사지 말고 전세를 사시다가 집값이 안정되거나 그 후에 빠지면 사면 어쩌겠느냐. 엄청난 원망을 들으셨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살았거든요. 네. 또 한 분은 재산이 1억인, 돈 1억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권했더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시다가 집값이 좀 밀리면 그때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겠습니다. 매매를 하겠다. 매매를 하겠다. 예. 그분이 1억 5천 대출 받아서 2억 4천짜리 신대 중흥 아파트를 산 거예요. 네. 한 4년이 흐른 지금 보니까 전세를 사신 분은 자산이 노상 2억이에요. 근데 그분은 1억 5천 대출을 받았지만 그게 지금 4억 5천입니다. 네. 대출을 갚고도 자산이 3억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 2억 전세 사신 분이. 네. 어찌해야 될까요? 저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얼마나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사실 저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믿습니다. 대책을 23번 발표했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고객에게 너무나 염치없고 참 황당한 일인데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믿지 마세요라고 권하기도 좀 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믿어봅시다고 했는데 근데 결론이 결과는 반대로 나와버렸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어요? 원망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또 그분 그 1억 가지고 집 사신 분도 찾아오셨어요. 네. 지금 고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팔고 싶다. 아, 또 다른 조언을 얻고자 네. 오셨군요. 예. 그래서- 어떤 말을 해주셨어요? 이제 막 찰 것 같다. 아니다. 계속해서 차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저금리가 지속이 되거나 유동성 조절을 정부에서 못한다면 네. 집값은 금리라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다. 네.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두 분에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중개사로서 큰 실수를 한 것인데 그래도 저는 이 정부를 믿는데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도 많이 겪으셨죠? 예, 많이 정책 위적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한테 부동산 가격을 묻지는 않습니다만 여수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65% 정도가 앞으로 여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믿고 계시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이제 아까 지금 그렇게 매입해서 기존의 가격이 좀 올라서 충분한 투자 차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실제 가치가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는 3억, 4억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문제는 내가 여러 가지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뭐 환매를 하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만 계속 올라간다면 나중에 정말 집 한 채가 필요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일해서는 집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저희 딸이 이제 막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하는 공부가 학과 공부가 아니라 요즘에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재테크 주식 공부를.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해선 도저히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청년들은 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고 부동산은 결국은 우리가 소위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때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 충격파 이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런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선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부지부장께서는? 글쎄요. 뭐 너무 낮은 것도 사실 뭐 반영을 안 했다라고 이제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너무 또 오르면 또 올랐다고 또 힘들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소득이 따르지는 않는데 네. 집값만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게 그 기계화되고 예기치 않는 코로나가 오고 소득은 감소하고 직장도 잃었고 네. 그런데 오르는 건 집값이에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전혀 그 바란스가 안 맞는 상황 아닙니까? 다음에 그 후유증이 엄청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그런 소문을- 이야기가 있죠. 예, 예.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4,900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2,200조가 부동산 부채인데 금리가 정상화되면 IMF에 못지않는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러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근데 정부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동산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관 산업이 있잖아요. 네. 집을 지어야 전자제품도 판매가 되고 건축 과정에서 레미콘, 철근, 뭐 샤시, 도배장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돼야 경기도 살아나고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 언젠가는 끝이 올 거예요. 이른바 그 건설업의 훈풍으로 인한 경제 효과들은 이제는 좀 많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정상화의 길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해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해법들을 찾아볼 텐데 가장 큰 원인이 투기였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어떻게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투기 방식이? 제가 투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듣기로 몇 가지 좀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여수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네. 강남에 몇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개모임처럼 한답니다. 개모임처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금을 만들죠. 자금을 만들고 그분들이 여수에 와서 지역에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한 5채 정도를. 사전 답사를 하고 구매를 한꺼번에 해가시는 이렇게 거군요. 딱 다 사고 근데 이제 그분들 아는 지인들 또는 가족의 명의로 계속 주문을 넣는 겁니다.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호가를 높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샀던 매물들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이제 서서히 가격을 올려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제 올린 상태에서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소위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또 이런 뭐 또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짜고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거기에 마치 있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분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 정보를 흘려서 가격을 높여서 되파는 그런 수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창원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사서 뭐 가격을 다 띄워놓고 다시 되팔고 도망가 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 대표적인 아무래도 투기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김명일 부지부장께서는 뭐 기억나는 투기 방식 같은 거 들어본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 종사하시면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블로거랑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네. 실제 카페에 가입하고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황당한 뉴스를 퍼뜨리고 이제 이 투기가 조장되도록 만들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팔고 떠나고 그 밑작업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예,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정부에서는 잘못한다고 봅니다. 이 집값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 발표가 될 때마다 왜 저렇게 하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예. 이제 서울 쪽을 규제하면 규제를 않는 다른 도시로 이게 번지고 결국은 순천 동부육군에도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업계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펀치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게 충격이다. 그렇죠. 예. 이제 저는 내심 이게 좀 늦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조정 지역을 정하는 정량 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순천 여수 광양.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거래도 완전 정체 상태고 또 심지어 이게 이제 대출 규제가 되니까 기존에 팔았던 분들이 매수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동산 대책을 잘 세우시고 또 실제 무주택이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좀 실효성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못할까? 배들이 느낄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핀셋 규제, 두더지 게임, 풍선 효과, 정부가 값을 부추기는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 또 호사가들은 그럽니다. 복지 정책을 강화하니까 돈은 필요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집값을 정부에서 올리고 있다. 세금 강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 해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과연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뭐 누구나 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애초에 높은 분양가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후분양제도 이제 도입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과 이게 건축비, 토지비 그리고 건설사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를 이제 규제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에요. 집이 없는데 이미 사놨죠. 저희가 양말 하나를 사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어지지도 않는 아파트에 엄청난 자금들을 미리 사놓는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 원가 규제는 정부가 건설사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거든요. 네. 이때의 아파트 가격들은 서울을 기준으로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봤더니 2000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제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일 부지부장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원가 공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부지 매입이랄지 주택을 만들 때 거품이 너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실까요? 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지금 선분양 후시공이에요. 네. 자, 건설사에서 토지 매입해 놓고 여기에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지켜서 사세요. 조감도를 보고 구입을 하는 형태죠. 사세요 하면 이 실수요자는 물론이려니와 투자자들이 대거 이렇게 몰리면서 아니 있지도 않는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분양권이 생겨요. 이 분양권을 이렇게 이제 무제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선시공, 후분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자, 이 집 사세요. 이 실물을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양권이니 뭐니 이 투기는 완전히 줄 거라고 봐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건 너무나 봅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장치라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야 과연 이 부지의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들었고 건설사의 이유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건설사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원가에 당하지 않는 거죠. 앵커링 효과에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데 실제로 서울 주택공사 SH공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2011년도에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 서초구에다가 당시 2011년도에 900만 원짜리 평당 900만 원짜리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용인의 아파트가 평당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과정만 해도 아파트 분양 단가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실제 제가 이제 느끼는 상황인데 우리 순천만 보더라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할 때 전답이나 또 임야가 포함된 약간 외진 곳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또 도심 내에 주택지 내에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분양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만 보면 분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원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맞추면 되겠지. 그렇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을 봐볼게요. 아까 그 자연녹지 내에 전답이나 임야를 구입한 경우는 평균 토지 매입비가 100여만 원 될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도심 내에 주거지역 내에 택지를 이렇게 만들면은 350에서 약 한 500만 원까지도 평당 구입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분양을 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투지 가격이 다른데 비슷한 형태로 분양이 되는 그렇죠. 평방미터당 가격. 그래서 반드시 이 분양가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순천시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발을 딛는 것 같은데 거주 기간이 있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순천하고 군산, 울산 이런 도시에서 이제 거주자 우선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마 지방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외부 투기 세력을 막겠다라는 정책적 시그널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다고 해도 이게 이제 뭐 서울이나 또는 공공주택처럼 이렇게 의무 거주 기간 또는 뭐 전매 제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뭐 이것을 분양권을 사서 그걸 되파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가 대단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보다는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에 계시면서 이제 올해부터 3개월 동안 살아야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실효성은 좀 의문인데요. 그거보다는 분양권을 무제한 전매할 수 없도록 이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선이다.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렵는가 봐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 돈 많은 자본가 또는 투기꾼들이 분양권을 사서 팔아요. 네. 그리고 애초에 무제한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나는 정말 필요한데 당첨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외지인들에게 거의 60% 가까이 이렇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그 실소유자는 그 외지인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그 가격에 대사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 주범이다. 또 이것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히려 당하고 계신 그렇죠. 상황이고. 예, 예. 그게 중개하고 보수 그 뭐 몇십에서 뭐 최대 1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것은 그 아닌 것 같고 문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렇죠. 예.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실제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는 이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잘못은 해놓고 중개사들 보고 마치 그 부동산 정책에 반항하는 범죄자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인식들이 현장에 좀 있군요.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또 박효준 정책위의장께서는 언급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아무래도 좀 초점이 처음부터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 제외한 이런 중소도시는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서야 여수, 순천, 광양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됐고요. 지역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인 현상 말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규제와 공급이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제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법률적인 문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규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지방 정부는 어떤 방식의 공급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른바 좀 여수판 공공주택, 순천판 공공주택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토지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건축비만을 기준으로 건물만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죠. 건설사가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 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뭐 10년간 또는 뭐 평생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파트 분양 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토지는 어찌됐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에 접근해 본다면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뭐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또 사회적 주택으로 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공공주택이라고 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지금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공공주택 공급이. 그런데 일부 이제 LH공사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주로 서민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 또는 뭐 이게 좀 대단히 좀 인식이 이제 안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방 정부가 좀 괜찮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모델을 보여준다면 일반 민간 건설사와 충분히 경쟁도 가능하고 또 더불어서는 또 가격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국토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가장 역할이 크겠습니다만 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또 잘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국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 뭐 다 말씀을 하셨네요. 뭐 공감되는 거에 있어서 뭐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의 옳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거의 다 동일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양일 부지부장께서는 올해도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지금의 투기 열풍이 계속되는 한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저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은 투기 공화국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안 오게끔 정부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 설문조사 내용과 유사한 흐름인 것 같은데 역시나 올해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실까요? 네네. 정책위의장께서는? 이제 제가 뭐 어떤 부동산과 관련한 뭐 가격을 제가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생각들을 좀 기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아마도 아직까지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지역마다 또 특성도 다르고 뭐 인구 분포도 다르고 사는 모습들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택 공급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몇천 세대씩 또 그렇습니다. 풀리고 있어요. 예. 여수 지역의 경우는 또 중림지구가 또 도시개발 계획에도 들어갔죠. 기존 도로망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교통난, 뭐 주차난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역 맞춤형 도시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뭐 또 집값과는 또 별도의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먼저 김양일 부지부장께 드릴까요? 계속 박효준 정책위기자께서 말씀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순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론 뭐 아파트를 마냥 많이 짓는 게 또 답은 아니잖아요. 또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순천이나 이제 우리 동부권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왜 집이 없다고 할까? 왜 프리미엄이 붙어서 폭등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중개사들에게 모두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야, 너무 많이 짓는다. 그래도 집은 없다고 한다. 물론 뭐 원인은 뭐 투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기죠. 네. 투기꾼들이 오지 않는다면 뭐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지역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방법일까요, 그러면? 그건 또 너무 또 힘든 또 이야기일 것 같아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수에도 몇 차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바꾸는 실제로 것이? 처음에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의 적정 사이즈들을 고려를 하고 상하수도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은데
지방 정부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뭐 로비나 압력을 인해서 이 도시계획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 설계했던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만들어지고 또 대표적인 교육 문제도 곳이 또 아무래도 생기고. 여수 웅천지구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하는 데 대한 책임성도 좀 일부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정해진 도시계획은 쉽사리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은 사실 지방의회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의회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원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창구가 돼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것을 지키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좀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흥미로운 분야가 있었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랄지 환경 영향 평가의 책임성을 부과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을 지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나 그분들의 회의 내용들, 회의 결과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개가 다 안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일부는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떤 분이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용을 공개하게 한다면 훨씬 더 좀 책임성 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혹시? 공감합니다.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공간이고 그냥 울타리이고 뭐 가장 좋은 말이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뭐 자산, 뭐 또 투자의 대상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가는 집값을 보고 있으면 마냥 또 평화롭게만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을지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김양희 부지부장께서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이 집을 사실 그 거주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투자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저는 이제 투기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실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정부에서 주택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투자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뭐 투기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셨고 혹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위험수위에 가까우니까 네. 이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준 정책위의장께 마지막 드리죠. 5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25살의 청년이 정상적으로 일해서 이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7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5살 청년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00살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빚을 갚아나가는 평생을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파트 부동산 청약에 당첨돼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까 이런 것 아니면 주식을 해볼까 로또를 할까 이런 일확천금에 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세대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건 결코 정상적인 경제 체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다른 것과 다르게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버블이 발생하고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 다수의 서민들, 다수의 시민들은 분명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수의 그 자본가들, 거대 자본가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작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저축할 수 있는 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그것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정부는 규제 측면에서 보유세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나 자본가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측면들이 필요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방 정부와 민간 건설사가 충분히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새로운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한 만큼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전달도 잘 되고 새로운 또 정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3도 4회도 너무 춥습니다. 이번 주 너무 추우셨죠? 따뜻하게 몸을 녹일 내 집 한 칸, 집이 가진 정서는 투기가 아니라 온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